예, 어, 반갑습니다. 그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뭐 이제 저희 우리나라 사회적 금융을 대표하는 4개 영역의 최고 전문가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이 아마 오늘 포럼의 제일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과 또 제가 느끼는 현재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1990년대로 기준하면 지난 30년 동안 약 35배 정도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도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근데 금융시장이 커지면 금융 선진국이냐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금융시장을 얘기할 때 사다리를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다리라기보다는 오히려 풍선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위를 누르면 이제 밑으로 불룩해서 커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의 한계를 금융 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입니다. 보시는 곡선의 나 영역입니다. 신용도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공급받을 수 있는 한계가 줄어드는, 그래서 이 금융 결핍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예컨대 이제 코비드 같은 문제가 터지게 되면 뭐 당연히 경제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유동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항상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제 이런 스탠스를 취합니다. 오히려 이제 우산을 거둬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급해지는 건 항상 정부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이 상황을 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공급 확대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요 한 4가지 정도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대출을 확대하고 보증을 강화하고 금리를 보전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이걸 이제 그래프로 보면은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 이 공급 곡선을 위로 확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결핍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게 되지만 이른바 신용도가 낮아지는 금융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은행은 이 위험을 안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위험을 결국 정부가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정부가 하는 정책금융에서 이른바 보증 강화나 금리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이 위험을 인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 인수 비용은 사실은 국민들이 치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되었느냐? 자영업자들의 빚은 훨씬 더 늘었습니다. 부채의 총량도 늘었고 지금 연체율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책들은 굉장히 단기적인 효과, 대증요법일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보증기관들도 지금 대입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이 정책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은행입니다. 이 과정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23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85%를 그냥 예대 마진으로 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는 은행들이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본 시장 금융의 모습은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구나.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고 그래서 위험을 사회에 떠넘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들이 나온 거죠. 이익을 사회화하고 손실을 사회화하는, 결과적으로 금융회사만 살찌는 이제 결과를 논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작동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모습은 이런 그 이른바 독식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대단히 왜곡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이 공백을 메우는 문제를 은행들은 사회 공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매년마다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사회 공헌을 했다라는 지표들을 발표하고 언론에 노출을 시키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취약계층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팩트 투자를 하고 접근성을 향상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사회 공헌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이 금융 공백의 문제는 은행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은 공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이른바 금융 포용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금융 포용이라는 개념은 이른바 기회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에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인가, 거래 비용을 줄일 것인가. 수요 측면에서는 이른바 그 이 금융 이해력을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 겁니다. 이렇게 안전망을 이제 만드는 거죠. 이른바 금융의 사회성 회복을 해야 되는 이유, 이게 사회적 금융이 필요한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우리가 소셜 파이낸스라고 얘기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 금융 결핍을 메우는 거다. 그래서 이 금융의 사회성을 회복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제가 2020년 이 책을 쓸 때 한 4가지 정도로 사회적 금융을 범주 구분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와 계신 그 네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금 종사하고 계신 부분이죠. 빈곤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포용금융, 그 다음에 상호부조 연대 협력, 이른바 서로 돕는 호혜금융,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임팩트금융, 그리고 낙후 지역을 지원하는 지역금융, 이렇게 4가지가 현재 사회적 금융의 범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으로 보면 뭐 이런 그림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시장 금융이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영역이 조금씩 지향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같은 뭐 사회성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조금씩 형태가 다른데요. 그 사실 지역금융은 여기 그냥 점 하나 찍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황무지와 가까운 상태이고요. 자, 어떻게 하면 이제 이 4개의 영역을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경영학에서 그 이른바 오픈 이노베이션, 이 기존에 흐르고 있는 이 경로를 바꿔서 이제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가는 것을 열린 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융시장은 이른바 이 경로 의존성이 대단히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벽을 뚫고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혁신을 한다면 아마 이 저희들 자체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외부의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뭐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을 깨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이른바 사회적 상상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오그라진 상상력을 깰 것인가? 우리 의식을 갖고 있는 이 프레임을 깨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발칙한 상상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2022년 동안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이는 돈이 235조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5대 은행으로부터 각각 1조 원씩을 출연을 받아서 기본재산 5조 원의 기금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봐야 1년 순이익의 각 2%가 채 안 되는 돈입니다. 자,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일단 이름이 뭐라고 부르든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사회 혁신 기업들, 이 사람들 특히 국가적인 의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기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5조 원을 각 기업당 10억씩 지급해주면 2,000개의 혁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한테 10억씩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 융자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돈을 받아서 쓰는 동안 만약 10억을 받아서 돈을 썼는데 10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돈을 안 갚아도 됩니다. 이게 조건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부 투자에는 돈을 빌려주지만 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빚을 상쇄해주는 부채 탕감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혁신 기업들이 2,000개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2,000개 기업들이 이 돈을 가지고 전국에서 열심히 뛰면 나라가 좀 바뀌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이제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건 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만큼 융자 상환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요인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발칙한 상상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야, 그게 가능하겠냐 과연? 저는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지형에서는 충분히 시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적 가치를 뭐로 평가할 거냐? 사회적 가치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상식적인 선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 가치를 만들고 계속 개선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 체계를 수립하는 건 되게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상력들을 통해서 저희가 융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적인 맥락에서 보면 되게 갈 길이 멉니다. 잘 아시는 이 GABV 이제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은행들의 연합체입니다. 여기 이른바 이 사회적 은행이라고 하는 기라성 같은 은행들이 한 70여 개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사회 환경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은행들입니다. 이 70여 개 나라들의 소속을 들여다보면 북미나 유럽에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서 활동하는 기관들도 있지만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쪽에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OECD 이제 세계 경제 규모 10위를 왔다 갔다 하는 나라에서 이런 은행이 하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창피한 일입니다. 이것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 금융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 사회적 금융이라는 워딩을 처음 썼던 게 2018년입니다. 이때 이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문서가 처음 나왔고요. 이때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었습니다. 사회적 금융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시장 조성을 위한 도매기금을 만들었지만 대단히 취약하고요. 중개기관들을 거의 육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공급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 사회적 기업, 이른바 시장 지향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편중화된 공급이 이루어졌고 협동조합들은 원천적으로 다 배제됐습니다. 금융위가 주관하는 이른바 사회적 기업 주관 협의회는 제가 알기에는 그냥 실적 점검하는 수준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많이 기대했지만 사실은 되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와 계시지만 이제 새가치연대기금이 한국 최초의 도매기금입니다. 2019년 1월 달에 출범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지금 사실상 최초 목표 금액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조성을 못했고 그래서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사회적 은행 소셜뱅크를 만들고자 했던 사회현대신협 이른바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예적금들을 유치해서 사회적 경제들 조직에 맞춤형 대출을 하겠다고 하는 되게 야심찬 목표로 출발했습니다만 결국 금융위 인가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2022년 8월 달에 해산했습니다.
대단히 아픈 추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금융이 정말 뭘까? 우리 사회가 정말 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사실 보여주고 있는 지표들은 뭐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약탈적 금융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자들이 과연 이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의 기부나 자선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정부는 금융개혁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여전히 끝없이 지금 빚을 양산하고 있는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은행들은 무한대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안전망 밑으로 추락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되게 무거운 화두를 안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제 이 중개기관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비들이 수요 공급 안에서 어떻게 꽃들에게 희망을 전할 거냐. 결국 이들을 키우고 육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